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10월 19일 마켓나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가장 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영국의 감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영국이 제레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을 임명을 하면서 이 헌트 재무장관이 감세 관련된 부분들을 백지화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을 내놓았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파운드화의 강세라든가 그리고 미 국채 금리의 안정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환경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 그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이고 그동안 조금 이제 억눌려 있던 호재 요인들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뉴욕 증시도 그러면서 모처럼 만에 연속적인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조금 아직 부정적인 컨센서스가 강해요. 일단 많은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이미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항상 이제 뉴욕 시장을 보면은 뉴욕 증시를 보면은 예전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보수적으로 실적을 산정을 하죠. 그리고 막상 이제 실적이 나오면은 예상보다 그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조금 일단 지금 아직까지 실적 시즌의 초입입니다만은 지금 그러한 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를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고이드만삭스 같은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존슨앤존슨, 럭키드 마틴 같은 이러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주들의 실적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어제 장 종료 후에 나온 넷플릭스의 실적.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이제 낮았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최근 몇 개 분기의 실적을 보면은 그 가입자 수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가입자 수도 200만 명 이상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조금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이유로 꼽힌 것이 우리나라의 컨텐츠들 딱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흥행이 넷플릭스의 어떤 그 가입자 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어요. 그만큼 상당히 우리나라 컨텐츠들의 어떤 그런 그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 사실 저는 어제 증시를 상당히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왼쪽에 이제 전일 코스피 지수추이를 제가 예시를 해놨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장 출발이 좋았다가 오전장 마감 무렵에는 장이 거의 보합까지 밀렸어요. 보합권까지.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250선에서의 저항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성격이 지수 중심의 상승에서 낙폭과대 종목 예를 들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 바이오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지수와 종목이 같이 오르는 이러한 흐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이런 흐름들은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의 상승폭은 크지가 않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종목들의 반등. 오늘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관련주라든가 또 이제 그 전일 넷플릭스의 실적 그 관련된 이슈를 등에 업은 미디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종들의 강세 이런 것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조금 성격이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조금 이제 그 지수의 저점에서의 반등에서 이제는 종목들의 시세 회복 흐름들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하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리뷰를 해야 되는 지표는 9월 CPI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의 이제 9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은 반등을 했어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은 헤드라인 CPI라든가 코어 CPI가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잘 꺾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승 쪽으로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확인의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CPI가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그것이 예상보다 조금 덜 둔화되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새롭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표 자체보다도 지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CPI 이후의 시장의 반응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지금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미 시장은 9월 이후에 그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75%에서 5% 수준의 금리 인상을 반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악재 요인들이 대부분 시장에 선반영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조적인 물가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결국은 이미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 6% 이런 수준의 어떤 그 물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코어 물가가 지금 헤드라인 물가만큼 빠르게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 조금 더 크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역시 계속해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코어 물가가 헤드라인 물가보다 둔화폭이 더 적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지금 CPI 구성 항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상품, 서비스 물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에너지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유가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확실히 좀 이제 둔화되는 안정화를 보이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상품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9월부터 중고차라든가 신차 가격의 그 상승률이 확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물가 지수에서 이런 그 차량 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그 차량 가격의 상승률의 둔화가 상품 물가 지수의 안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물가 지수는 달라요. 서비스 물가 지수가 이제 그 9월 CPI에서 보면은 6.7%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상품 물가 지수하고 역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서비스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지금 이 향후에 미국의 CPI는 이 상품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하향 안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서비스 물가 지수가 꺾이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거란 얘기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서비스 물가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그 차지하는 가중치가 한 5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도 이 서비스 물가 지수의 상승을 이끈 것은 주거비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주거비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주택임대료를 자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어떤 지금 그 코어 물가의 어떤 상대적으로 둔화 폭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이 주거비, 주택 임대료의 어떤 이 지표를 보면은 주택 가격 하락과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하락은 2022년 6월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주택 그 가격의 하락세가 가파라지고 있는데, 미국도 조금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보통 주택 가격의 하락과 우리가 얘기하는 임대료는 약 6개월의 편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그럼 과거의 사례를 대입해 보면은 아마도 4분기 정도에는 주거비 상승률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주거비 상승이 또 이제 금리 인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과연 과거의 사례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무디스에서도 그런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만은 10월부터는 CPI 상승률 둔화가 굉장히 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그 보고서가 나오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년의 상승에 대한 역기저 현상이죠.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 CPI의 그 상승 속도가 본격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부터예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한 1분기 정도까지가 이 CPI의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그때 이제 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유가의 상승세가 본격화됐고, 또한 이제 음식료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상승세가 본격화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올해 초에 어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맞물리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작년 10월부터의 어떤 이런 그 인플레이션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꺾이기 시작을 했고 전년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올해 10월부터는 이것에 대한 역기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역기저 현상은 내년 한 상반기 1분기, 2분기로 갈수록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무디스의 보고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6개월 내에 지금 미국의 CPI는 한 절반 수준으로 꺾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전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은 소비자 물가의 둔화 자체보다는 하락의 속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외국인 수급,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7월을 저점으로 해서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9월에 다시, 그러니까 2달 매수했어요. 그러다가 9월에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원달러 환율이 가장 강했던 때고,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 이제 2조 3천억 정도의 매도로 전환을 했죠. 그러다가 10월 들어서는 다시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예를 들면은 어제 이제 오랜만에 정말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 이전에 한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다가 한 11거래일 만에 매도가 나왔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10월 들어서는 역시 외국인들은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특징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그 최근에 외국인들의 자금 성격을 보면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시 노르웨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그 자금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인데요. 결국 이들의 성격은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국부펀드라든가 연기금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보는 그런 성격의 매수세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시장 하락을 매수의 적기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매수에는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어요. 뭐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어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매도가 나오면서 자금들이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확산이 되는, 또는 이제 이동이 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과연 향후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확장될 수 있는지, 뭐 다른 업종이라든가 종목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 지금 시장을 단순한 논리로 놓고 보면은 과매도의 구간이죠. 뭐 이제 우리가 PR 한 9배 이하의 위치를 중장기적인 시장 흐름에서 과매도 구간으로 보는데, 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200 수준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리들이 적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뭔가 반등의 전제 조건은 역시 금리라든가 환율,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이 좀 제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환율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도 이제는 뭐 1,420원 내외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이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 이슈가 좀 안정이 되면서 조금 이제 그 미국 채금리도 안정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이렇게 조금씩 안정이 되어간다면은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 우려보다는 상방을 열어놓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의 반등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안정이 되어 가면서 지수의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지금은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접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이런 그 실적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예상치를 넘어설 수 있는 뭐 이런 업종들을 포트폴리오에 최우선에 넣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낙폭 과대. 이제 어제 오늘의 증시가 이런 그 낙폭 과대가 상당히 그 기반으로 나타나면서 반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낙폭 과대 역시 중요한 어떤 시장 대응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앞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다가 향후에 확산 여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실적, 낙폭 과대,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0월 19일 마켓나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